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풋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속보를 막 쏟아냈었죠. 오늘 중국이랑 얘기 잘 되고 있다. 그리고 파월 뭐 자를 생각 없다. 잘 지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강력하게 좀 만들어 놨었는데 그 흐름을 그대로 본장에서 이어받아서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의 흐름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다가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숫자에 좀 실망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도지를 조금은 내려놓고 다시 테슬라로 돌아오겠다는 머스크 CEO의 어떤 발언들까지 겹치면서 테슬라를 위시한 M7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이는 흐름이었는데요. 근데 조금 아쉽게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시장의 앞길을 좀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약해요. 왜 그러냐면 나스닥 지수는 2.5% 정도면 어제랑 비슷한 정도의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다우 지수가 1%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 역시 1.6% 상승에 그쳤다는 점에서 어제는 3대 지수가 모두 2.5, 2.5, 2.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는 하죠. 뭐 이틀 연속 사실 2.5% 나스닥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박수 쳐줄 일이긴 한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이렇게 또 가면은 조금 아쉬운 걸 또 얘기하게 되네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강세 돋보였고요. 엔비디아 3.8% 상승, 그리고 보잉의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6% 넘게 급등을 하면서 모두 전반적으로 강세장의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자꾸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장중에 지수가 뭐 한 3-4%까지 올라가는 흐름도 있었거든요. 왜 그걸 반납을 하게 됐는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인방입니다. 원래는 빌런 3인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슈퍼히어로 3인방이 되었죠. CNBC에서도 딱 이 세 명을 짚으면서 트럼프, 베센트, 머스크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그 안도감을 다 같이 입을 모아서 하루 만에 제공을 했다. 뭔가 셋이 얘기를 했을까요? 정부에서 야 우리 내가 이 얘기할 테니까 네가 이 얘기해라 뭐 이런 상황 막전 막후에 그런 흐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일단은 베센트가 먼저 흐름을 끊었죠. 우리 중국이랑 대화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먼저 했었고 그리고 그걸 트럼프가 받아서 중국과의 관세가 낮아질 거야. 물론 0%는 아니겠지만 그런데다가 파월 의장과 잘 지내볼 거야. 잘 지내볼 거야까지는 조금 제가 너무 갔네요. 그러니까 해고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 정도의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나 이제 도지 조금씩 정리하고 다음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갈 거야.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되게 원했던 부분들을 탁탁탁 짚어서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들 경제인 기업인들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얘기하면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베센트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Opportunity for a big deal.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이번 기회가 엄청나게 큰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막 145대 125인가요? 그 관세가 진짜 많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들이 가능하겠죠. 이게 사실 조삼모사 같은 건데 어쨌든 아무리 낮아진다고 해도 0%보다는 높잖아요. 그래서 서로 관세는 계속 부과하는 거지만 그래도 145대 125라는 그 트럼프식 전략인 거죠. 세 자릿수를 때렸다가 이 두 자릿수로 내려주면 와 되게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에릭 야든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높여놨다가 다 같이 줄여주면 세상이 되게
예뻐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오늘만큼은 빌런보다는 히어로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연준에서도 굴수비 총재가 이제는 테크 드리븐, 기술주가 드라이브하는 그런 미국 경제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종목, 지수, 그러니까 주가가 M7 주가가 막 올라갈 겁니다라고 표현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경기가 조금은 후퇴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체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조금 경기 둔화가 온다면 그러면 또다시 이제 생산성에 대한 니즈가 생겨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관세 전쟁 그리고 미국으로 제조업을 끌어오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화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자기의 신복인 머스크가 뭐 이제 로봇도 만들 거고 그다음에 AI도 계속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 미국으로 제조업을 넣더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 아무리 노동력이 비싼 미국이라도 그 다 로봇으로 대체하면 된다. 자동화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경제를 이끌어갈 건 테크주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굴수비 총재가 확인시켜 준 거죠.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주가가 안 가니까 조금 그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 희망편이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갑자기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반갑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뭐야 갑자기 계속 우리 때리더니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위협과 강압을 중단해야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뭔가 그 존중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되게 시진핑 주석도 그러니까 되게 둥글둥글하게 주관적인 표현 많이 써요. 존중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위협과 강압을 어떻게 중단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기 싫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쩌면 뭐 쉽게 봉합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오늘 연준의 베이지북도 나왔는데요. 베이지북에서 이미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관세 전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세가 결국 부과가 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비용으로 그걸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방법 결국에는 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그럼 그 가격을 올리면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 특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절대 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계속 못을 박는 이유가 이 물가 때문이잖아요. 그 물가가 왜 지금 불안하다는 건지를 좀 설명해 줬던 그런 베이지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금리 인하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다.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틀린 말은 전혀 아니니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계속 그 금리를 많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 그때마다 항상 베센트가 등장하고 베센트가 수습을 해서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공식처럼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슈퍼히어로 3인방이 시장을 막 안도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쭉 내려가다가 이걸 다시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관세 당장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랑 지금 다 화해하는 거 아니잖아 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완전히 마음 놓을 때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결정적으로 좀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다음 체크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오늘까지 이틀 동안의 반등을 숏스퀴즈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나스닥이 이틀 연속 2% 넘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 사실 성과만 놓고 보면 달라진 건 없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만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과겠죠. 뭔가 이제부터는 옵티미즘, 그냥 단순히 그냥 막연한 그런 기대감, 긍정회로 이런 것들로만은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딱 봐도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다음 레벨업을 하기까지는 여기서 뭐 관세에 대해서 서로 양보를 한다든지 뭔가 좀 아름다운 그림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성과를 하나씩 이제 트럼프 정부가 보여줄 때다라는 니즈를 어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늘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날이죠. 24일이잖아요. 오늘 밤부터 아마 지금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간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외교부 장관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2+2 회담이 있을 거라고 하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하는 걸 봤으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서두르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자동차만큼은 조금 스피디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싶은가 봐요. 자동차 쪽에서 아무래도 뭐 현대차가 미국 쪽에도 뭐 로비 아닌 로비를 했죠. 공장 지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랑도 계속 커넥션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만큼은 좀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성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또 베트남도 사실 급하잖아요.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상호관세를 제일 세게 받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베트남이랑도 미국이 이제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일본, 인도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는 한국, 베트남까지 뭔가 조금씩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다음 주엔 S&P 500과 나스닥도 한 발짝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흐름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린라이트가 딱 이 오른쪽에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는 레드라이트가 많이 들어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P&G, 월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코카콜라, 펩시코 이런 종목들입니다. 버라이즌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이 진짜 안 가지만 근데 최근에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이쪽에서 이제 필수 소비재 이런 종목들 쪽에서 전부 M7으로 지금 넘어갔던 그런 흐름 저는 뭐 물론 다 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서학개미 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이게 정의로운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 혹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시간의 움직임들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놀랐던 건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뭐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램리서치가 일제히 실적 발표하고 시간의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급등의 배경도 놀라운 게 2분기 가이던스를 높였어요. 우리가 계속 걱정했던 게 실적 시즌에는 가이던스 계속 깎을 것이다 혹은 제시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반도체만큼은 이제 좀 바닥 짚고 돌아가려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가 많이 내려와 있죠. 이제부터는 반도체는 사이클이 조금 다시 돌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줬던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였고요. 그렇지만 다음 장 넘겨주시면 IBM의 주가는 현재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 쪽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기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내일 이제 알파벳 실적을 앞두고 AI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한번 엿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아쉽지만 현재 시간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것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반도체가 좀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높여버리니까 그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이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알파벳 실적 발표 앞두고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폴레입니다. 치폴레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멕시칸 푸드이기 때문에 처음 멕시코한테 관세를 부과했을 때부터 걱정이 누적됐던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하락이 지속됐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번에도 실적이 조금 미달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실적부터 좀 안 좋았다는 게 치폴레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고요. 현재 시간외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걸 보면 반도체 빼고는 오늘 본장에서의 분위기와는 조금 사뭇 다른 시간의 실적과 주가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어제와 오늘은 사실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네, 그렇죠. 그게 뭐 종목 맵의 색깔을 봐도 눈이 편해지는 그런 녹색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까지 삼박자가 아주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대중국 관세 공포가 일단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완화가 됐다. 그니까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들이 월요일, 화요일에도 그랬고 뭐 지난주에도 그랬고 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게 결국 관세하고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세, 그다음에 연준에 대한 우려감, 매크로 지표에 대한 우려감 이 두 가지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져도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았고요. 어제는 뭐 채권 수익률도 안정이 됐고요. 미달러도 상승으로 전환됐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도 93,000달러까지 올라왔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금 가격도 한 3,294달러로 좀 많이 하락 안정화되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이제 약간 마음은 놓아도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중국과 공정한 합의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한 대중 관세율을 한 50%로 인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과 빅딜 기회가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인하 가능성은 일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협상은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양국 간에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먼저 핸들을 약간 트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사실 미국이 치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베센트 장관 입장에서는 협상을 할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내리는 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을 뭐 인정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S&P라든지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뭐 사실 거의 1년 동안 상승폭을 다 반납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폭락 전에 S&P랑 5,500, 그다음에 나스닥은 18,000선까지는 일단은 좀 이 정도 변수라고 부르면 한번 저희가 회복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뭐 베센트 재무장관도 포함해서 트럼프 내각이 뭔가 마음을 조금만 바꿔준다면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계속 저희 속보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속보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뭔가 한마디 한마디의 시장은 또 요동을 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중국 관세율에 대해서 2, 3주 안에 조정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매일 지금 중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밀어봤을 때 2, 3주 내에 중국과의 어떤 빅딜 가능할까요? 저는 조금 급하지 않을까. 한 달 정도는 뭐 해봤자 좀 더 봐야 되는군요. 좀 더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양국이 지금 다른 것보다 지난주에 이제 중국이 이제 결국 히토리오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특히 일론 머스크의 로보틱스라든지 전기차, 여기다가 아이폰 같은 이제 뭐 가전 제품까지, 그다음에 반도체까지 사실 타격이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뭐 H20이라든지 A200 같은 엔비디아의 저가 상향 AI 칩을 뭐 6개월치 재고를 지금 써놨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요. 이미 중국에서 미리 사재기를 해갖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양국 간에서 반도체, 뭐 중국의 약점은 지금 반도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약점은 겨우 히토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사실 이제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보복으로 지금 시작을 한 게 지금 한 달도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조금 더 지금 다급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것들이 중국 관세를 매김으로써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중국은 약간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핸들을 뭐 굳이 바로 꺾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충돌하기에는 조금 더 거리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중국이 조금 더 아마 시간을 좀 갖고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갖고요.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는 저는 히토리오하고 반도체가 먼저 얘기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 보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론 테크놀라든지 인텔 같은 그런
레거시 반도체 회사들 미국에서는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소재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아마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예. 아마 뭐 중국이 제가 봤을 때 뭐 바로 급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지난주에 예. 동남아 3개국 일단 순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지금 얘기되는 게 유럽 국가들 지금 이제 중국 방문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 카드가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협상을 지금 계속 원하는 것은 일단 미국 쪽이기 때문에 중국은 조금 시간 갖고 가는데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 예.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도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과 베센트 장관의 발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그 막 진짜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다가 진짜 끝나지 않을 것처럼 서로 강대강으로 가다가 우리 협상 중이야, 뭐 조금 관세 내려갈 거야 이런 얘기를 보였던 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서로 얘기가 돼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거 미국이 살짝 조금 져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은 조금 더 좀 길게 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밤에 나왔던 얘기가 시진핑 주석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그 위협적이고 이런 강압적인 태도를 버려야만 우리가 협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확실히 본인이 조금 더 카드를 많이 쥐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여태까지 사실 시진핑 이제 그 국가주석의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편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은 거고 이번에 어떻게 국가에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의 이제 자기들의 어떤 존경심은 보여달라.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바로 들어오질 않을 거다. 조금 그래도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1, 2주 정도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속보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대 65% 인하 가능성. 이 숫자가 좀 구체적으로 제시된 적은 없었잖아요. 65%가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지금 145라고 놨을 때는 이제 80%까지 두 자릿수까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재료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약간 애매해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80이라는 숫자도 좀 높아 보이긴 높아 보이 하네요. 65도 높아 보이고 네. 저는 사실 50 밑으로 내려가야 그래야 이제 중국이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일기 때 보시면 평균 관세율이 25%였단 말이에요. 그랬군요. 그럼 그때는 굳이 뭐 히토리라든지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위안화를 좀 약세로 좀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수출 보조금도 좀 주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 수출 기업들이 자기들의 마진도 좀 깎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이제 중국이 들어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군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65%만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네요. 최소한 저는 한 40에서 50% 정도까지는 내려줘야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핸들을 꺾어도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거라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쓰고 있는 정책들이죠. 내수를 계속 부양한다든가 EU와의 무역을 확대한다든가 EU 동남아 쪽 그다음에 위안화를 계속 블록한다든가 이 방법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히토리라든지 아니면 미국 국채 아니면 달러와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월마트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50% 인하 정도까지 한번 내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아마 중국이 이 정도쯤 되면 자기들도 협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봅니다. 지금 또 딱 보니까 들어오는 속보는 50%까지 품목 따라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진짜 1분 1초 얘기가 자꾸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참 대응하기 어려운 건데 자꾸 간을 보는 거죠. 이제 중국 쪽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뭐 이제는 사실 우리가 좀 적응해야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생각은 한 50% 미만까지 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또 많이 환호할 수 있는 또 레벨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 줄다리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푸틴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 많이 좀 미국도 틀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푸틴과 젤렌스키가 합의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은 또 굉장히 또 주관적인 어떤 의견인 것 같은데 이걸 미뤄봤을 때 일단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게 사실 중요하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얘기했던 게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양국 간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 벌써 뭐 며칠 지났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저게 정리가 돼야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사실 중국의 히토리를 이쪽 젤렌스키 쪽에서 가꾸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스톱이 됐잖아요.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이제 협력을 해야 미국 네.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어떤 협력 부분을 러시아 쪽으로 돌려갖고 그 부분을 좀 무역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야죠. 예.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되지 않고 있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푸틴이 미국하고 떨어져줘야 그쵸. 그래야 본인도 유럽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쪽하고 계속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편하게 갈수 커지거든요. 있는데. 그래서 예. 저는 아마 트럼프는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이제는 다른 게 아니다. 중국을 압박하자. 그렇구나. 네, 압박하고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게 만들자는 게 생각인 것 같고요. 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곰이죠. 뭐 그냥 앉아갖고 배부르니까 일단 누워 있는 곰이기 그쵸. 때문에 그 곰을 어떻게 지금 굴에서 끄집어 내느냐. 음. 예,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나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속보가 너무 재밌어서 저는 실수가 좀 나오네요. 연준 의장에 전화하지 않았지만 전화할 수도 있다. 아, 네.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 파월 의장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해도 될까요? 어제 나왔던 트럼프 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거였잖아요. 나 파월 자를 생각까지는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뭔가 좀 이거는 좀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방법이 없죠. 뭐 파월 의장을 어떻게 맞아요. 해시킬 방법이 없어요. 예. 그리고 방법도 없고 그걸 하려고 했다가 사실 시장에 또 역풍을 받은 거고요. 그쵸. 예,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저것 얘기하고 막 어떻게 뭐 막말 대잔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지만은 네네. 핵심은 겁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시장에서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최소로 완화시키려는 그런 모습은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다시 또 이제 연준에 대해서 파월 의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예. 이미 이제 금리가 자꾸 안 떨어지니까 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너무 지금 답답한 거죠. 뭐 재정 적자 문제도 있고 국채 발행을 또 해야 되는데 자기는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정 부분에서 지금 계속 잘못하면 국채 그 금리 이제 쿠폰 수익 주는 거에다가 이자 주는 거 지급에다가 돈을 다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은 본인 입장에서 사실 자기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다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연준을 압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신 그 두 분이 있어요. 이제 월러 이사하고 그다음에 한 분이 보우먼인가? 네, 보우먼, 예, 네. 보우먼하고 월러 이사인데 두 분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내년에 한 2026년 5월달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퇴임하게 되면은 네.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의장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두 분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냐, 빨리.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거죠. 네. 너희들에도 좀 어떻게 해달라. 계속 그런 압박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해임 못한다. 그 시장이 또 해임한다고 보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속보만 보고 있어도 재밌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굳이 뭐 예측하고 대응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 트루스 소셜 켜놓고 오늘은 이 얘기 나왔습니다. 저 얘기 나왔습니다 하는 게 재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좀 흥미로웠던 내용 중에 나는 일론 머스크가 내 옆에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속보가 아까 들어왔었거든요. 사실 일론 머스크 CEO가 나 이제 도지 좀 그 슬슬 그만 나갈 거야라고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근데 또 오래 곁에 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할 만한 뉴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도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들어가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성과를 보더니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나온다고 하니까 또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예.
다시 또 이제 붙잡는다 그러면 이건 저는 어떻게 될지. 그러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제가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좋은 예.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치도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데 최근에 며칠 주가가 사실 올라간 게 이제 다른 것보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 이제 나와서 뭐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갖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겠다. 챙기겠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지금 또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걸 다시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면 결국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숫자를 보는 것밖에 방법이 그쵸.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행히 좀 중국과의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테슬라의 지금 그러네요. 이미 이제 뭐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이제 전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13%가 감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이던스는 2025년도 가이던스는 매출이 2024년도 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지금 하향 조정한 게 그만큼이에요 지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뭐 1분기부터 지금 마이너스 13% 지금 매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변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왜냐하면 전체 지금 생산량, 인도량의 40%가 사실 중국에서 생산되고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테슬라 네.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한다면은 중국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다시 또 생기긴 했지만은 다시 들어가면은 저는 이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게요. 말씀드려서. 예. 좀 투자가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테슬라 주가를 판단하는 그 변수들이 솔직히 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냥 실적만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대로 도지에서 언제 나오느냐, 얼마나 도지에 또 시간을 할애하느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런데다가 중국과의 관세 문제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내려간 이미지 문제도 봐야 되고 이렇게 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당분간 뭐 좀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예, 최근에는 너무 이슈에 따라 급등락이 좀 심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그 지수가 조금 더 레벨업을 하려면 사실 금리도 좀 안정이 됐고 지수도 좀 올라가긴 했는데 간밤에 보니까 금리 안정됐던 거 다 올려놨고 그리고 지수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더라고요. 네. 뭔가 성과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쵸. 오늘 이제 한미 간에 협상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어떤 성과가 좀 도출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게 성과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 뭐 2+2 통상 협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미 EU하고 일본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저렇게 또 크게 반발한 건 저도 처음 봐요. 저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잘못하다가는 중국하고 EU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어떤 전략에 예. 어떤 가시적 성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것보다 알래스카 LNG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같은 부분에 대해서 뭐 패키지 딜로 갈 거다 얘기를 하고 그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미 투자를 주요국들은 다들 지금 다 제한을 해버렸어요. 일본이 지금 뭐 도요타가 간다는 얘기도 없고 독일도 없고 중국도 없어요. 예. 지금 간 데는 TSMC하고 현대차밖에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어떤 회사가 들어갔어요? 일본은 계속 시간만 끌고 있네요. 시간만 끌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조건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걸 갖고 관세 협상을 이끌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 다른 나라하고 좀 틀리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지켜보셔라. 네. 그래서 지켜본 다음에 해도 지금 늦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은 품목별 관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저희가 관심을 쏟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가 필요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빠른 성과가 필요해서 이 안에서 줄다리기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한 3일 동안 거의 걱정이 없습니다. 뭐 진짜 파죽지세 어떤 그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가지의 떡을 같이 갖고 있는 거, 성장주로서의 가치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시너지를 발휘할 줄 몰랐네요. 과연 앞으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고라 고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가 사실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돌파를 해버렸고 이제는 9만 달러 중반, 9만 3천, 9만 4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배경은 어디서 왔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그 매물벽이 한 8만 7천, 8만 6천에 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진짜 쉽게 뚫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9만 3천, 4천대까지 왔었고요. 사실 예. 그 사이에는 매물벽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9만 4천, 3만 됐으니까 네. 이 지점에서는 이제 약간 고민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잠깐 팔아야 되는지. 네, 맞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그 전에 9만 3천쯤에 들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괴로웠잖아요, 그가. 여기서 팔고 나가야 되나? 근데 요즘 상승 흐름 보니까 더 갈 것 같기도 하네. 그러면서 약간 그 뭔가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네. 당분간은 좀 횡보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올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블랙락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위험 자산이기도 하면서 안전 자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에 성과가 안 좋았을 때는 야 이건 뭐 위험 자산도 아니고 안전 자산도 아니야. 약간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난 흐름이 특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상하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트코인 볼 필요 없다. 그냥 네. 나스닥 보면 된다라는 네. 말씀드렸거든요. 거의 나스닥과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이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 비트코인이 무슨 내재 가치가 있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내재 가치나 실적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 게 이득이네요. 맞아요. 관세 영향에서 네. 자유롭다 보니까 네. 오히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 지표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라고 그쵸. 해서 일부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의 바로미터가 비트코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전쟁 때문에 이제 어떤 관세 뉴스에 따라서 와, 뭐 힘들 것 같아 이러면 또 내렸다가 또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 올랐다가 막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은 이 관세 무풍지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한 건 뭐냐면 이제 이른바 이제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부채 축소라고 하는데 기관들이 이제 부채를 축소해야 되니까 자산들을 내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제 비트코인을 내다 팔았는데 다 팔고 나서 이제 좀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 살 자산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이들 선택한 자산이 사실 모든 뭐 중앙은행도 그렇고 금으로 많이 몰려갔잖아요. 그랬죠. 예. 금값이 그래서 3,5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약간 조정받아서 3,300달러 선인데 이 금이 가장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달러 중립 자산이거든요. 뭐 셀 아메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달러 중립 자산이 뭘까? 금이다라고 했는데 금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쵸.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눈이 가는 거죠. 또 다른 달러 중립 자산이 뭘까?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다라고 네. 하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ETF 자금 흐름인데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지표는 아직 이제 안 나왔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진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정도가 들어와서 올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흐름으로 보자면 ETF 쪽으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힘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ETF 자금 흐름을 봤을 때 좀 유의미하게 본 점이 뭐냐면 예. 그 ETF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을 장 외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친 영향이 간접적이에요. 예. 아무래도 장내에서 바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장외에서 사면 장내 물량을 갖고 와야 되니까 어쨌든 간접적으로 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블랙락이 물량을 샀을 때는 좀 간접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피델리티와 아크인베스트는 장내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델리티 물량이 좀 많네 싶은 날은 그야말로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요. 가격 상승이 나타났어요. 여지없이 제가 보니까 월요일과 화요일 보니까 이 블랙락 쪽은 그냥 원래 자금이 많이 들어오던 1등 ETF니까 뭐 당연한데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눈에 띄는 점 뭐냐면 블랙락보다도 피델리티와 아크인베스트 쪽으로 매입량이 더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장내 쪽에서. 예, 3억 달러가 가까이 장내 물량이 나왔고 두 개 예. 합치면 거의 5억 달러가 넘는 물량이 장내에서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탄력을 받고 올라왔던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은 반영이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FT가 그 켄터 피츠제랄드 그 하워드 루트닉이 이제 CEO를 맡았던 곳 운영사 있잖아요. 그곳이 이제 테더의 준비 자금을 운영하는 곳인데 네. 켄터 피츠제랄드, 소프트뱅크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등등이 모여서 암호화폐 벤처 펀드를 만들자. 그러면서 여기서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게 한 30억 달러 규모거든요.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 발표가 나온 즈음과 맞물려서 너무나 이제 뭔가 대량 고래가 사는 듯한 모습이 이제 그래프에 나타난 걸 보면서 혹시 이들이 샀나? 아니 ETF 자금이 들어왔나? 라고 했는데 이 보도 나오고 또 ETF 자금 흐름 유입도 실제로 확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단숨에 94,000달러까지 저항선 없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꺾일 수 있거든요. 이제 매물대가 또 매물이 나오면. 예. 그런데 잘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제 93,000달러 선에서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두 가지 성격이 있으면서 안 좋을 때는 이도저도 아니다 했는데 예. 지금은 야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아. 맞아요. 이러면서 지금 가격이 굉장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어서 네. 거의 지금 보면 아마 그 좀 고점에 들어가셨다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 다 원금 회복했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작가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작가님이 미국 주식은 아직 물려 있는데 비트코인은 원금 회복했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자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아직 연초 대비로 보자면 10% 이상 하락했잖아요. 예. 근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로 한 5% 정도만 밀린 상황이라서 네, 아주 견조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원래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스닥은 신이다. 예,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나스닥은 저평가될 때 계속 사면 된다라고 믿고 지금 4개월이 지나 버렸으니까 여전히 계속 물려 있는 상황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나스닥과 오히려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네네. 발생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성장주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안전자산일 수도 있겠다 쪽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성격을 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계속 이제 나스닥이랑 좀 별개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흐름을 보자면 이번 주 흐름만 보자면요, 이 나스닥보다는 오히려 금하고 좀 약간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움직이는 경향이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계속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맞는데 지금은 디지털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향후 나아갈 미래는 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을 향해서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만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번 약간 이 관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오히려 디지털 금이라는 그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영향이 없으니까 네. 관세 프리 지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ETF 자금 유입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 초 들어서는 지난해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오다가 좀 자금이 유입세가 좀 주춤하거나 월별로 보자면 1월 달은 오히려 자금이 빠졌거든요. 아마 이제 차익 실험 매물 같은데 근데 다시 이제 4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구나. 특히나 여기서 주목할 거 이제 기관들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하는 벤처펀드 구성에 있어서 그걸 보면 금액 자체를 보자면 30억 달러 크면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목할 점은 이들이 만들면 다른 기업들도 이거 사야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코인 내부로만 보자면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네. 22일 기준으로 폴 애킨스 SEC 신임 의장이 취임을 했어요. 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취임 일성이 뭐였냐면 규제를 명확히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코인 시장 전반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 이렇게 나스닥과 좀 구분되는 강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예전에는 이도저도 아니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포인트가 오히려 지금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와 맞물려서 강력한 그런 수급이 좀 들어왔었군요.
저는 아직 뭐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유동성이 과연 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그 셀 아메리카 쪽에서 나왔던 자금들이 그러니까 국채를 팔고 나왔던 자금들이 다음에 어디로 갈까 보다가 이제 금을 봤던 거고 그 다음 타겟으로 이제 코인이 타겟팅이 좀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최근 단 며칠 동안의 어떤 그런 흐름만 놓고 보면 금에서 또 자금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또 그게 비트코인에 선제적으로 들어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금이라는 안전자산보다 어떤 그 디지털 쪽에 방점이 찍혀서 먼저 가고 나스닥을 끌고 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보시는 분들은 뭐야, 뭐 때때로 저렇게 그쵸. 이때는 이때고 저때는 저렇게 네. 해석하냐라고 하는데 아무튼 시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야 이제는 금값이 이제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약간 더 탄력성이 좋은 가격 탄력성이 좋은 금이 있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라고들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자면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1년 금태환 금지된 이후로 인해서 3번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각 사이클마다 보자면 사이클 자체가 비트코인은 보통 이제 4년 주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훨씬 길어서 뭐 10년, 9년 이렇게 좀 사이클이 깁니다. 길게 예.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자산 성격으로 가격이 뭐 진중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금 가격이요 최근 1년 기준으로 보자면 한 40% 정도 올랐거든요. 한 39%. 근데 비트코인이 되게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수익률로 보자면 금보다 낮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가격 탄력성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금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움직인다. 뭐 물론 좋은 점은 천천히 떨어지겠죠.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금보다는 좀 탄력성이 있게 움직이고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좀 진중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포지셔닝이 딱 그렇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예.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 뭐 M7 이런 종목들과 금과의 어떤 그 간극에서 잘 포지셔닝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가 궁금하기는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매력도들이 지금 발현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 나누는 중에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또 아침 일찍 발표가 됐네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나 램리서치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괜찮았는데 SK하이닉스도 괜찮았던 걸 보면 반도체 우리가 너무 큰 걱정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비트코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죄송하기는 한데 다시 돌아가서 네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또 가격에 대해서 막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보다 한 5배는 더 간다라는 전망이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스탠다드 그 전망이 막 나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전망은 계속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보도가 안 되다가 이제 또 보기 시작한 맞아요. 거군요. 시장이 네. 좋으니까.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25년 말 기준으로 20만 달러 얘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연초에 제시한 가격 목표치였는데 이걸 두고서 이게 좀 약간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상실 분위기가 좀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 연말까지 20만 달러 갈 거다라고 얘기했고 앞으로 향후 보자면 50만 달러 뭐 계속 돌파할 수 있다라고 강세를 주장했었는데 그 주장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강세를 주장하는 전망들이 항상 있었지만 이제 보도가 될 때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전망들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해봐야 저 또 헛소리하네 뭐 이렇게 맞아요. 받아들이거든요. 해도 안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다 보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강세 전망들을 아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제가 되게 여러 군데 이제 전문가들 전망치를 이제 종합해서 보자면 대체적으로
연말 20만 달러가 거의 무슨 평균 수준인 것 같아요. 대체로 요 20만 달러는 갈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요. 좀 더 세게 보는 분들은 뭐 50만 달러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대충 한 20만 달러가 전문가들의 목표 전망치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대표님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 저는 그래서 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불장, 2차 불장 때 고점이 한 6만 9천 정도였거든요. 네. 대충 7만 정도로 보자면 저는 이번 고점이 그렇게 막 높아질 것 같진 않고 20만까지는 저는 그래서 2배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차 불장 때보다 2차 불장 때 한 4배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2차 불장의 고점인 6만 9천보다는 7만보다는 지금 불장이라고 하면 저는 14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네요.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보는데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뭐 다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참여가 늘어난다. 게다가 뭐 아부다비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블랙락의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 규모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바이낸스와의 제휴를 통해서 뭐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든가 하는 호재가 나타나거나 예. 국부펀드 등 앞서 말씀드린 또 소프트뱅크 이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한때 시장에서 비트코인 샀다가 약간 손해보고 판 적도 있었거든요. 손정희 회장이.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이 시장의 좀 미래를 칼 좋게 갈고 보나? 들어오는 거군요. 약간 그런 예. 생각이 들고 있고 예. 중앙은행들이 금 사는 걸 보면서 그 작은 일부 이제 몇몇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서 야 우리 비트코인을 외화 자산으로 좀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편입한 곳은 뭐 엘살바도르 같은 곳 예.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14만 달러보다도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제 14만 달러 전망했지만 이번 관세 전쟁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금 포지셔닝이 정착의 그 기간이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긴 하네요. 네,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서 올해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나? 라는 뭐 긍정적인 전망도 해봅니다. 다만 요즘 뭐 사실 뭐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시원시원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편안하게. 예. 일단 지금 대표님의 전망은 한 14만, 15만 정도 보고 계신데 시장에서는 뭐 20만, 30만 달러까지 올해 하반기에 많은 퍼즐들이 맞춰진다면 뭐 가능할 것이다라고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의 뭐 전략이나 이런 거 달라지는 건 없겠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예.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시장 보셨다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적립식으로 좀 나눠서 투자를 시작하셔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이렇게 9만 달러 갑자기 넘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뭐 물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해지를 할 수가 있고 올라가는 건 또 그대로 또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그 장밋빛 전망이 유지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